안녕하세요. 회생TV의 최옥환 법무사입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 에너지 수급 불안 등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도 그 여파를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경기 둔화뿐만 아니라 실업률도 지금 높아지고 있고요. 경제 한파로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오늘은 2023년 대면연 새해 검은 토끼의 해를 맞이해서 초대 손님으로 김충원 법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이 김충원 법무사님은요, 오랫동안 이 검찰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시다가 퇴직하시고 다시 법무사로서 지금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시는데요. 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가로서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신 분이고요. 김충원 법무사님과 함께 엄동설원의 추운 날씨만큼 견디기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시는 다중채무자분들을 위해서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다양한 모습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바쁘실 텐데 법무사님은 이제 검찰에서 근무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검찰 공무원 이제 퇴직하시고 법무사로서 제 인생을 살고 계시는데요. 간단히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사님께서 소개를 하면서 칭찬을 엄청 많이 해주셨는데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 법무사 김충원입니다. 주로 업무는 다양하게 하고는 있지만 회생파산 분야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죠. 개인회생, 개인파산이라는 게 지금 뭐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보면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개인회생이 뭐예요? 개인파산이 뭐예요? 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청산한다는 부분은 같은 부분인데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파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서 현재의 재산을 청산하는 것이고 개인 회생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재산은 물론이고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소득까지도 변제에 투입을 한다는 부분이 이제 틀린 부분이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청산할 수 있는 재산, 이 재산보다 많은 부분을 변제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개인 파산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거하고 관계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청산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차이점이라면은 개인 파산은 파산 관제인이 재산을 관리 처분을 하지만 개인 회생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 본인이 자기 재산을 관리 처분합니다. 또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차이점이 있다면은 개인 파산은 파산이라고 하는 위험성이 있지만 개인 회생에서는 파산 선고가 없기 때문에 파산자가 될 염려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개인 파산을 신청한 분들 중에서 간혹 가다가 아주 특이하게 면책을 받지 못함으로써 파산자로 남아있는 분들도 종종 있거든요. 개인 회생은 그런 위험성이 없다는 얘기,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머리에 그냥 쏙쏙 들어오게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근데 법무사님은 이제까지 개인 회생이라든지 개인 파산 여러 가지 사건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처리해 오시면서 굉장히 많은 사건을 지금 처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보람도 있으시겠지만은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 기억나시는 사건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가장 힘들었던 사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2018년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고양시에 이제 아파트가 한 채가 있고 아파트 값이 그때 당시로 3억 7천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근저당 채무가 1억 9천 정도 있었으니까 본인 재산으로 보면 1억 8천 정도의 청산 가치가 나오죠. 그런데 그 다른 또 재산이 있었습니다. 선산 부분이 3,100만 원 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퇴직금이 3,200 정도 있었고 자동차가 2,700 있었고 대략 그 부분만 합쳐도 1억 정도의 청산 가치가 나오는데요. 아파트까지 합치면 2억 9천 정도의 청산 가치가 나오죠. 사정은 너무 딱하고 안타까운데 진행할 수가 없는 부분이 청산 가치가 너무 커져 버리니까 변제 금액이 너무 커질 거 아닙니까? 물론 소득도 54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었어요. 급여 소득으로. 자, 그런데 그걸 거의 다 투입을 한다면은 자기의 본인의 생계비가 없고 어머니하고 또 어린 딸이 있었는데 3인 가족의 생계비가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청산 가치를 줄이는 그런 일이 필요한데 아파트를 결국에는 처분하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처분하고 전세로 이사를 하고 이렇게 진행하기로 했는데 진행하던 중에 9.13 대책이라고 아시죠? 네. 9.13 부동산 대책이 나와서 아파트가 매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다시 또 한 가지 또 입법 예고된 게 하나 있었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받는 범위가 그때 달라졌습니다. 9월 18일부로 이제 달라졌는데 이제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8천 이하에서 1억까지가 상향이 됐고요.
수도권 관리 억제 권역이죠. 그다음에 면제재산 범위가 3,400으로 이제 증가가 된 것이죠. 그래서 보증금 1억으로 이사를 한다면 3,400을 면제받는 재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대로 실행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자꾸 흐르다 보니까 채무 독촉은 점점 심해지고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었었는데 채무가 형성된 과정이 도박이었습니다. 직장이 또 관련된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큰 관광단지 보면은 그런 게임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 직원이었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거기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걸 하게 된 거죠. 이런 채무였었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 중에서도 애지중지한 그런 아들이었었어요.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어머니 한 분과 누님 한 분이 있었는데 이 두 분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남동생 잘못될까 봐서 뒷바라지를 엄청 많이 해줬고 나중에는 가지고 있는 아파트마저도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결국에는 누나가 그걸 매수하기로, 그러니까 그동안에 누나가 또 자금 지원을 엄청 많이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누나가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동생이 더 이상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못하죠. 근데 처음에 보니까 취득했을 때 등기부등본 을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깨끗했었어요. 저도 일하다 보면은 등기부등본 을구가 깨끗한 집을 한번 가져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하는데 이 아들이 그런 집을 가졌었더라고요. 근데 점점 이제 대출을 해서 쓰면서 대출이 1억 9천까지 늘어나게 된 것이고 거기에서 어머니하고 어린 딸하고 이제 세 식구가 사는데 누님이 그 아파트를 지켜주고 싶어서 그것을 매수를 하고 대신 보증금 1억을 받고 이렇게 임대차를 해준 그런 케이스였는데 결국에는 집에서 청산가치 1억 8천을 6,600으로 줄여서 전체 청산가치가 2억 700인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했던 그런 엄청난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고민도 많이 했고 또 방법도 많이 찾아주려고 공부도 많이 해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듣기만 해도 보통 어려운 사건이 아니라고 이렇게 짐작은 되는데요. 사실 남들이 어떻게 볼지 몰라도 한 인생을 살려놓는 거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그 보람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어려운 사건 처리해주고 또 그 나쁜 생각까지 했던 그런 네.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준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죠. 우리 법무사님 말씀 이렇게 듣고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요. 법무사를 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를 들자면 뭐 법무사란 서민의 이웃이다. 어떤 경우에는 법무사란 뭐 나이를 들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직업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김충원 법무사님이 생각하시는 법무사란? 법무사님께서 뭐 이미 다 말씀을 하셨는데 법무사는 사무실 위치만 봐도 동네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고 또 제가 어렸을 때 그때 살았던 고향 그 면소재지에도 법무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아, 예, 구석구석 고개만 돌리면 찾을 수 있는 법무사이고 또 법무사 사무소에 전화를 하다 보면 법무사님이 직접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 한두 명 있는데 직원들이 일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법원에 일하러 가면은 법무사 혼자 남아있는 경우에 법무사가 직접 전화를 받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항상 어디서든지 국민들과 바로 옆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또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서민들의 친구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법무사님께서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도 처리하시겠지만은 특히 이제 개인회생 개인 파산을 전문적으로 수많은 사건을 처리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은 개인 회생하고 개인 파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 주로 개인 파산을 신청하려면은 소득이 전혀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근데 실제 사실 어떤가요? 소득이 없어야 됩니까? 뭐 없으면은 편하게는 할 수 있겠죠. 네. 예. 청산할 재산이 없다, 또 소득 변제할 재산이 없다 하면은 뭐 파산 선고하고 또 면책받는데 속도로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재산이 있다고 파산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처리했던 사건들 중에서 한 가지 이제 이에 맞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2014년도 하면은 기억나는 게 세월호 사건이죠. 2014년도에 경기도 광주시에서 마트를 크게 이제 오픈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자, 그런데 이제 그 코너마다 과일, 뭐 야채, 또 뭐 정육 뭐 이런 코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임대를 하더라고요. 예, 임대를 해서 이제 보증금 받고 월세 받고 이제 마트 대표가 전체 보증금을 건물주한테 지급을 하고 예, 그런 과정이었는데 세월호가
사건이 터지니까 경기가 가라앉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픈 날짜를 언제로 잡을까 하고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이제 가을 정도에 10월인가 11월 달인가 오픈을 했는데 오픈하자마자 한 달도 못 채우고 문을 닫아버리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마트 대표는 뭐 금융이자 대출금 해서 11억의 채무가 발생돼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보증금으로 가지고 있었던 재산 중에서 1억 원 원래 본인의 명의로 있었던 재산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보증금 인상 뭐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남편이 뭐 마트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인이 친정에서 뭐 추가로 한 4천 정도를 더 차용해서 보증금을 1억 4천으로 올려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파산 신청을 한 것이죠. 원래 있던 자기 보증금 1억 중에서 면제되는 부분, 뭐 이런 부분 공제하고 7천 정도의 돈으로 파산 재단을 구성을 하고 그 돈으로 배당하고 나머지 뭐 10억이 넘는 채무를 면책을 받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있다고 못하는 건 아니라고 보죠. 그리고 사실 요즘 보면은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노령연금이라든지 주거 보조금이라든지 거기 뭐 몇십만 원씩 나와갖고 수입은 있긴 있는데 그 최저선 대비 이하 이렇게 받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그분들 개인 파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중위소득에 지금 법원에서 인정하는 소득은 60%까지니까 그 이하 소득이라면 또 아니면은 2인 가족, 3인 가족일 때는 금액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네. 요거 대해서 여러분들 개인 파산을 할 때 재산이나 소득이 이게 전혀 없어야 된다. 이거는 아니랍니다. 지금 김충원 법무사님이 정확히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 반대로 소득이 높은 분들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소득이 높은데 채무가 진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특히 뭐 전문직 이런 분들한테 이런 게 이제 가끔 발견이 되는데요. 반대로 이 소득이 높은 분들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 전혀 할 수 없나요? 그렇지는 않죠. 네. 개인 회생은 일단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부분처럼 중위소득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은 가용소득 가지고 개인 회생을 할 수가 있는데 또 이렇게 소득이 있다고 해서 또 개인 회생으로 진행할 수 없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처리했던 사건 중에서 이런 사건이 또 특이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지금 아파트 관리소장을 하고 계세요. 거기에서 급여소득으로 31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국민연금에서 130만 원 연금이 나옵니다. 몇 달. 그러니까 합산하면 440만 원 소득이 있는데 이분이 개인 회생을 진행하지 못하고 파산 신청을 한 그 원인이 뭐냐면은 가평에서 야영장을 운영하다가 뭐 잘못되는 바람에 많은 채무를 이제 가지게 됐는데 그 야영장 운영하는 동안에 발생된 세금이 약 2억 원 정도 됩니다. 2억 원을 변제를 하려면은 변제금이 어떻게 산출됩니까? 36개월로 해도 안 될 것이고 60개월로 해도 안 될 것입니다. 월소득이 440만 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 신청을 했고요. 그 사건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지금 파산 관제를 통해서 배당 일자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득이 높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는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도 이제 할 수 있다.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넷상으로 엄청난 광고들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정보를 요즘 얻을 때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정보를 얻고 있는데요. 이 엄청나게 많은 개인회생, 개인 파산 광고를 보고 혼란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채무자분들이 대리인 사무실을 선택을 할 때 특히 조심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꿀팁 한번 알려주십시오. 옛날에는 법무사도 광고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광고가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광고를 할 수가 있는데 뭐 법무사도 그렇지만은 또 법률사무소들도 광고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변호사도 아니면서 법무사도 아니면서 법무사 자격이나 변호사 자격을 빌려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그러면서 엄청난 광고를 하고 또 거기에서 모집된 건을 법무사인 것처럼 변호사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신청해놓고 중간에 일이 생겼는데 저를 찾아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사무소에 가서 하시지 그러지 않냐 그랬더니 사무소가 없어졌어요. 연락도 안 돼요. 전화도 안 받아요. 이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잘못돼서 사무실이 없어진 거고 그 개인들도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내 사건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사무실을 찾지 말고 법무사가 직접 상담하고 처리하고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처리하는 그런 사무실을 찾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파산이나 회생은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번도 안 한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변호사가 법무사가 직접 상담하고 처리하는 그런 사무실 찾으시면 정말 실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잘 들으셨죠? 지금 김충원 법무사님이 개인회생이라든지 개인 파산, 대리 사무실 선택을 할 때 변호사나 법무사 직접 이렇게 상담해주는 그런 사무실을 선택을 하라고 꿀팁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변호사가 법무사 사무실 가서 상담을 할 때도 그 자격사, 본직을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해야겠다는 예. 그런 얘기죠. 그렇게 예, 그게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몸이 아플 때 병원을 가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약국도 가지만은 주로 이제 병원을 가갖고 진찰을 받는데 이 언제 병원을 가야 되는가? 사실 우리도 잘 몰라요. 뭐 어디 뭐 뼈가 이렇게 어떻게 됐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병원을 가지만은 내가 얼마만큼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은지 잘 알질 못하거든요. 이 개인회생, 개인 파산, 신용불량이라고 하더라도 또 버텨나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사회생활을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 다중채무자라고 해도 다양하거든요. 그러면은 김충원 법무사님이 오랫동안 이 개인회생과 개인 파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해 보신 결과 이거 개인회생 해야 되는데 개인 파산을 해야 되는데 언제 이걸 해야 됩니까? 네, 그건 이제 각자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채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각자 개인마다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어가면은 더 이상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겠죠. 얘기하신 것처럼 계속 변제를 해 나갈 의지가 있는 분들도 뭐 20%, 25% 뭐 이런 고리의 대출을 받아서 지금 연체 없이 변제를 해 나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지급불능이 아닌 것은 아니거든요. 더 이상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 거의 돌려막기 한다고 하시죠. 돌려막기 한다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은 빨리 상담을 해보셔야 돼요. 파산을 하시든 개인 회생을 하시든 빨리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급불능, 그러니까 자기가 변제를 더 이상 해 나갈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데 그게 파산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그 상태가 되면은 혼자서 판단하지 말고 빨리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서 상담을 해보셔야 돼요. 아무래도 그 조금 신용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이 됐을 때 빨리 전문가하고 상담을 통해서 병원을 따지면 진찰, 정확한 진단을 받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방을 받고 그 네. 처방에 따라야 될 거죠. 예, 좋은 말씀 오늘 많이 들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김충원 법무사님이 그동안 개인회생, 개인 파산 사건을 처리하면서 남다르게 느꼈던 보람은 뭘까요? 자, 이 채무에 빠진 분들 보면은 처음에 표정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너무 안타까워요. 자신감도 없고. 그런데 연말이 되고 또 연초가 되고 이렇게 하면 서로 이제 주고받는 인사가 많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렇게 파산 회생을 했던 분들이 문자가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고맙고 감사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문자, 카톡 뭐 이렇게 보내주는 거 고맙고 감사한데 이제 제가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은 문구가 말투가 너무 밝고 좋다는 겁니다. 네, 긍정적이고 그분들이 채무에서 벗어나 그만큼 살만한 상태가 됐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아, 내가 이분을 살렸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또 보람이 생기기도 하죠.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보람을 많이 느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은 김충원 법무사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2023년 새해 국민 누구나 열심히 일했을 때 보람 있고 미래에 대한 희망 있는 나라가 되길 소망하면서 김충원 법무사님과 함께한 회생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